정은아, 너 갱년기라 헛것 보는 거야. 민호 씨처럼 착한 남자를 왜 의심하니? 남편의 수상한 흔적을 상담할 때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던 30년 지기 단짝 친구. 하지만 그날 밤 야영장 텐트 안에서 남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교태를 부리던 여자는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피눈물을 삼킨 저는 조용히 쇠가위를 손에 쥐었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비명과 함께 야영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과연 숨겨진 20년의 추악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야영장은 낮 동안 타오르던 장작 냄새와 차가운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텐트 취사 가방에서 꺼낸 묵직한 쇠가위를 오른손에 쥔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연정의 텐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시퍼런 가위 날에 서늘한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지요. 얇은 천막 지퍼가 아래쪽으로 손가락 2마디만큼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그 좁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20년을 제 남편으로 살아온 민호가 30년 지기 단짝인 연정의 맨살을 끌어안고 침낭 위에서 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입술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연정이 민호의 가슴팍을 간지럽히듯 손가락으로 긁어내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민호 씨, 오늘 낮에 정은이 그 맹꽁이 같은 얼굴 봤어? 속쓰리다고 끙끙대면서 나한테 꿀물 타달라는데 옆에서 웃음 터져 죽는 줄 알았잖아. 민호가 연정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입술을 비벼댔습니다. 그 눈에 빠진 여편네가 뭘 알겠어.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더니 대가리가 굳어서 지 남편이 누구 품에 안겨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인데. 두 사람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제 귓구멍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텐트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과 메스꺼움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남편 민호의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지요. 혹시나 밖에서 취해 쓰러진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패딩을 걸치고 남편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연정의 텐트 옆을 지나칠 때 익숙한 남자의 밭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바보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손에 쥔 주방 가위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 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당장 텐트를 찢어발기고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텐트 앞 그늘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텐트 안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교태 어린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지요. 20년 전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나 제 모든 청춘을 바쳤던 민호와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하루 3시간씩 자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민호가 번듯한 유통사업체를 꾸리기까지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습니다. 제 옷 한 벌 사 입는 돈도 아까워하며 오직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애썼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연정 역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며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내온 단짝 친구였습니다. 10년 전 연정이 이혼을 하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사람도 저였습니다. 연정이 끼니를 거를까봐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고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연정과 연정의 딸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우리 가족 여행에 늘 동행시켰지요.
제 남편 민호도 그런 연정을 처제처럼 챙겨주는 줄만 알았고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평온하던 제 삶에 불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진 민호의 와이셔츠 깃에서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묻어나왔습니다. 주말마다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고 가계부 통장에서는 알 수 없는 수백만 원 단위의 현금 인출이 반복되었지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가 눈물을 쏟아낸 상대는 바로 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정의 집 거실에서 커피잔을 쥐고 울먹이며 털어놓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연정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민호 씨 옷에서 자꾸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나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사라져. 아무래도 밖에서 딴살림 차린 것 같아. 그러자 연정이 혀를 차며 제 손등을 아프도록 꽉 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은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이 50 다 돼서 갱년기 오니까 별의별 망상이 다 드나 본데 민호 씨처럼 처자식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런 쓸데없는 생트집 잡으면 멀쩡하던 남자도 질려서 도망가는 거야. 연정의 다정한 척 꾸짖는 목소리는 저를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제 판단력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연정이 제 눈앞에 알약통을 내밀며 차갑게 말을 보탰지요. 너 요즘 눈빛도 흐리멍덩하고 이상해. 괜히 애먼 사람 잡아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내일 당장 신경정신과 가서 안정제나 타먹어. 연정의 말에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져서 자격지심에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라 믿으며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증 약을 타먹기까지 했습니다. 약을 먹고 멍해진 정신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있을 때 두 사람은 제 등 뒤에서 미래를 즐기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텐트 안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이내 민호의 깊은 콧꼬리 소리가 텐트 천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에 젖은 제 뺨 위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가위에 나를 다시 한번 굳게 고쳐쥐며 저는 고요하게 닫힌 연정의 텐트 지퍼 앞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텐트 안에서 들려오던 민호의 콧소리 소리가 숲속의 고요를 깨뜨릴 만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바지 주머니에 꽂아 넣고 텐트 입구 지퍼를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지퍼가 맞물려 열리는 작은 마찰음에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어둠 속에서 풍기는 남편의 땀 냄새와 연정의 독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찌르며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서로의 팔다리를 얽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두 사람의 모습이 어슴풀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민호의 두꺼운 등산 바지와 남방, 연정의 하늘색 원피스와 겉옷이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지요. 심지어 두 사람이 황급히 벗어 던진 속옷과 양말까지 이부자리 발치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텐트 바닥을 기어가며 두 사람의 숨결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옷가지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남편의 옷과 절친의 속옷 감촉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단 한 조각의 천도 남기지 않고 품에 쓸어 담았습니다. 텐트 밖으로 빠져나온 저는 바로 옆에 희미하게 켜진 야영장 가로등 기둥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돌바닥에 주저앉아 주머니에서 쇠가위를 꺼내든 제 손에 시퍼런 핏줄이 돋아났지요. 서걱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값비싼 등산복 바지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났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에서 제 손으로 골라 사입혔던 그 고급 옷이었습니다. 저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자르고 주머니를 도려내고 단추 구멍 하나하나를 잘게 점여냈습니다. 이어 연정이 입고 온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집어들어 소매와 치맛자락을 손가락 굵기만 하게 난도질했습니다. 두 사람의 속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으로 실밥을 날렸지요. 서러움과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지만 가위를 쥔 제 손길은 점점 더 빠르고 독해졌습니다. 모든 옷가지를 걸레 조각보다 못하게 잘라버린 뒤 저는 그 1000조각들을 양손 가득 쥐고 다시 연정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지퍼를 열고 들어가 난도질당한 수백 개의 1000조각들을 두 사람이 누워있는 머리맡과 이불 위에 눈가루처럼 흩뿌렸습니다. 텐트 바닥과 출구 주변까지 조각난 속옷과 옷 부스러기로 가득 채워놓은 뒤에야 저는 가위를 거두었지요. 제 텐트로 돌아와 침낭 속에 몸을 웅크렸지만 굳어버린 심장은 쿵쾅거리며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내내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을 응시하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야영장의 맑은 공기 속으로 찌게 끓이는 냄새와 동문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석 선배가 냄비 뚜껑을 숟가락으로 탕탕 두드리며 텐트 사이를 누볐습니다. 야, 강민호. 한정은. 해가 중천에 떴다. 얼른 기어 나와서 해장국이나 한 사발씩 퍼먹어라. 바로 그 순간 연정의 텐트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연정이 이불을 걷어차며 귀를 찢을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민호 씨, 일어나봐. 내 옷이 왜 이 꼬라지야? 잠결에 눈을 비비던 민호가 찢어진 바지 조각을 손에 쥐고 허둥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개뼈따기 같은 짓이야? 내 바지 어디 갔어? 지갑이랑 팬티는 다 왜 이 지랄인데? 텐트 안에서 우당탕거리며 취사도구가 나뒹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문 선후배들이 숟가락과 국자를 든 채 하나둘 연정의 텐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선배가 텐트 입구로 바짝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정아, 안에 무슨 일 있니? 민호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둘이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대? 텐트 안에서는 인기척을 느끼고 쥐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민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선배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잠시 저리 가 계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텐트 옆 환기창 지퍼가 덜 잠겨 바람에 펄럭였고 지나가던 후배 하나가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습니다. 후배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손가락으로 텐트를 가리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선배님들, 이 안 좀 보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태석 선배가 인상을 팍 쓰며 텐트 출입구 지퍼를 단숨에 획 젖혀 열어젖혔습니다. 활짝 열린 텐트 안의 광경을 목격한 20명이 넘는 동문들은 일제히 얼어붙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민호와 제 단짝 연정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얇은 은박 돗자리 한 장을 둘둘 말고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와 발치에는 잘게 썰려나간 팬티와 브래지어, 찢어진 남방 조각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지요. 태석 선배가 들고 있던 국자를 흙바닥에 내팽개치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야, 강민호, 너 지금 내 마누라 눈앞에 두고
내 처제나 다름없는 최연정이랑 알몸으로 뒹굴면서 뭐하는 짓거리야. 동문 선후배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몇몇 여자 동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은박 돗자리를 끌어당겨 가랑이를 가리며 땀을 뻘뻘 흘리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선배님, 제발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이 떡이 돼서 텐트를 잘못 찾아 들어온 건데 어떤 미친 도둑놈이 들어와서 옷을 다 난도질해 놓고 튄 겁니다. 연정도 산발이 된 머리를 쥐어뜯으며 돗자리 속으로 얼굴을 파묻고 가식적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들. 저 자다가 봉변당한 피해자예요. 누가 저희 음해하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거라고요. 두 사람의 파렴치한 변명에 저는 천천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민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연정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텐트 바닥 한가운데에는 민호의 두툼한 가죽 지갑과 두 사람이 맞춘 커플 속옷의 붉은 레이스 조각이 선명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둑놈이 참 친절도하네. 두년놈 옷만 쏙 골라서 벗겨놓고 속옷까지 사이좋게 커플로 찢어놓고 가셨으니 말이야. 제가 차갑게 내뱉자 야영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돗자리 틈으로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짓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은아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함정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알몸으로 뒹구는 두 사람의 낯짝과 찢긴 옷가지를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연정은 돗자리로 얼굴을 가리며 악을 썼고 민호는 손을 내저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동문들의 싸늘한 멸시와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야영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야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저는 며칠 동안 시달린 탓에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운 험악한 공기와 낯선 신발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슬 퍼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연정의 친정 오빠 두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시어머니 뒤편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지요.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낚아채며 뺨을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독사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 앞길에 똥물을 찌얹어? 어디서 미쳐 날뛰어? 순식간에 불꽃이 튀며 귀가 먹먹해졌고 저는 비틀거리며 신발장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얼얼한 볼을 감싸 쥐고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 뭉치를 제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그 종이들은 연정이 야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동문 모임 대화방과 양가 친척들에게 뿌린 가짜 탄원서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제가 갱년기 우울증과 심각한 의부증으로 헛것을 보고 멀쩡한 남편과 절친한 친구를 모함하며 칼과 가위로 위협해 옷을 찢었다는 거짓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연정의 큰오빠가 주먹으로 신발장을 쾅 내리치며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 한정은 내 동생이 혼자 애 키운다고 얕잡아보고 그딴 파렴치한 누명을 씌워 당장 대가리 받고 사과문 쓰지 않으면 내년 사지를 찢어놓을 줄 알아. 기가 막히고
억울한 마음에 숨이 턱 막혀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텐트 안에서 둘이 홀딱 벗고 뒹구는 거 똑똑히 찍어왔다고요. 제가 전화기 화면을 켜서 사진을 보여주려던 찰나 뒤에 서 있던 연정의 작은 오빠가 낚아채듯 제 손목을 비틀어 쥐었습니다. 연정의 작은 오빠가 제 손목을 꺾어 전화기를 빼앗더니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꽂았습니다. 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제 전화기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거실 사방으로 튀었지요. 남편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고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을 퇴뱉으며 깨진 전화기 조각을 구두굽으로 근처까지 짓밟았습니다. 지 버릇게 못 준다더니 끝까지 바라기네. 너 같은 정신병자 미친년이랑은 징그러워서 단 1초도 한 지붕 아래 못 산다.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데 거실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노란 은행 우편물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뻗어 그 서류들을 낚아채 확인하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 서류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남편이 반년 전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낸 명세서였습니다. 부부 공동 적금 통장과 비상금 통장까지 이미 잔고가 0원으로 바닥나 있었고 모든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상태였지요. 남편은 제가 돈의 행방을 눈치챈 것을 알고는 눈을 부라리며 제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 굴리는데 내년이 뭔 상관이야? 넌 이제 이 집구석 안주인도 아니니까 헛꿈 깨고 꺼져. 남편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를 꺼내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제가 아끼던 코트와 몇 벌 없는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제 페무람에 있던 작은 금반지와 시계까지 챙겨 자신의 손가방에 쑤셔 넣었지요. 남편은 제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은 뒤 현관문 밖 차가운 복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법원에서 낯짝이나 들이밀어. 당장 내 발로 기어나가.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팽개치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복도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쓰러졌고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더니 안쪽에서 삑삑거리며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20년을 청춘 바쳐 쓸고 닦으며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집에서 저는 슬리퍼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났지요. 닫힌 철문을 손바닥이 터져라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안에서는 음악 소리만 크게 틀어놓을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옷가지와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저는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하여 유선 전화를 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0년 지기 동문 친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친구는 연정이 울면서 보내온 탄원서를 다 봤다며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모진 짓을 하고 옷을 찢느냐며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동문 선배 하나가 한숨을 푹 쉬며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정은아, 사람이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늙어야지. 친구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애 딸린 과부 옷을 찢어발겨. 징그럽다 정말. 다신 전화하지 마라. 연정의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과 치밀한 거짓말에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동문들마저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지갑도 돈 한 푼도 갈아입을 옷도 없이 컴컴한 밤거리로 내몰린 저는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홀로 걸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난도질 당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지요.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 번화가 구석에 있는 허름한 찜질방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헐렁한 동전 몇 개를 털어 입장료를 내고 어둡고 퀴퀴한 찜질방 구석 매트리스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음 속에서 저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구석진 매트리스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고 온몸은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셔왔지요.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버렸다는 절망감에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때 퀴퀴한 찜질방 복도 끝에서 익숙하면서도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제 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을 한 대학 동문 모임에 최고참 대선배 오상진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상진 선배는 헝클어진 제 몰골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상진 선배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를 제 손에 쥐어주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 후배, 여기서 이러고 쓰러져 있으면 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만 좋아서 춤을 춥니다. 억울해서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일어나야지요. 저는 선배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참았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찻잔을 든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지요. 상진 선배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진정시킨 뒤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네모난 영상 저장 장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상진 선배가 제 눈물을 닦아주듯 손수건을 건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걸 봐요. 저들이 아무리 혓바닥을 놀려대도 진실은 절대로 거짓 눈물 따위에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야영장 사건 당시 연정의 텐트 바로 맞은편 명당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상진 선배의 대형 승용차 영상 기록 장치였습니다. 선배가 가져온 작은 화면을 켜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야영 첫날 밤 술자리가 파한 직후 남편 민호와 연정이 차 뒤편 그늘진 곳으로 숨어들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주위를 살피며 연정의 텐트 안으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심지어 차량 외부 녹음 장치에는 제 험담을 늘어놓으며 둘만의 미래를 즐기자고 속삭이던 두 사람의 징그러운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평생을 보낸 상진 선배는 야영장에서 벌어진 소동과 연정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보자마자 단번에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동문들이 연정의 거짓 탄원서에 속아 저를 비난할 때도 선배는 묵묵히 자신의 차량 영상 기록을 확보하고 사방으로 수소문해 찜질방에 숨어있던 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상진 선배가 제 손등을 툭툭 치며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정은 후배, 법은 주둥이가 아니라 피 같은 증거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저 두 인간 죗값 치르게 만들 테니 날 믿고 따라와요. 선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꽃이 무섭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고 선배가 내민 든든한 구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상진 선배의 안내를 받아 찜질방을 빠져나온 저는 선배가 마련해준 조용하고 안전한 법률 사무실 별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물로 며칠간 묵은 때와 치욕을 씻어내고 선배가 챙겨준 정갈한 밥 한 그릇을 비워내자 잃어버렸던 정신과 기운이 오롯이 돌아왔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상진 선배가 소개해준 노련한 재산 조사관들과 함께 남편 민호의 숨겨진 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선배의 치밀한 지휘 아래 민호가 운영하던 유통회사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대출금의 흐름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추악하고 치밀한 배신의 흔적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나왔지요. 민호는 이미 반년 전부터 실체도 없는 유령 무역회사의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부부 공동 자산과 대출금 수억 원을 분산 송금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돈들은 고스란히 연정의 개인 통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연정이 최근 계약한 고급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인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정이 타고 다니던 번쩍이는 고급 외제 승용차에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여료 역시 남편 민호의 법인 카드에서 꼬박꼬박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긁어댄 수천만 원어치의 보석과 가방 영수증 명세서마다 민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제 손에는 10원짜리 하나 쥐어주지 않으려 안달하던 남편이 제 등 뒤에서는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상간녀에게 물 쓰듯 퍼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쥐어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상진 선배는 확보된 자금 추적 보고서와 영수증들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긴급 재산 동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빼돌린 아파트와 은행 예금, 연정의 외제차와 명품 자산까지 단 한 푼도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묶어버렸지요. 이어 우리는 야영장 차량 영상 원본과 녹음 파일, 그리고 불법 증여 내역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식 이혼 청구 소장과 상간녀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서 접수 도장이 쾅 찍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20년간 제 인생을 바쳐온 대가를 시궁창에 처박은 두 배신자에게 법이라는 가장 냉혹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밀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아침, 법원 앞마당에는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상진 선배의 곁에 서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 옷깃을 여미며 굳은 표정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지요. 법정 앞 긴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민호와 연정이 저를 발견하고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민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연정은 화사한 분홍색 투피스에 화려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지요. 불과 며칠 전 야영장에서 알몸으로 뒹굴며 은박 돗자리를 뒤집어 쓰고 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정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고쳐쥐며 민호의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꼴에 법원은 기어 나왔네?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 전전한다더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판사님 앞에서 질질 짜면 동정표라도 얻을 줄 알았니? 민호가 양복 소매를 걷어 올려 번쩍이는 금시계를 매만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련한 여편네, 헛소리로 남편 망신 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두 사람의 뻔뻔스러운 작태에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묵묵히 주먹을 쥐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진 선배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짚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은 후배, 악인들이 제 발로 무덤에 걸어 들어가는 중이니 조금만 더 참아요. 법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우리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법정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개정을 선언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연정의 어깨를 가리키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한정은은 심각한 망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남편과 절친한 친구를 불륜으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야영장에서 두 사람의 옷가지를 흉기로 찢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연정은 피고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가련한 피해자인 양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요. 민호 또한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판사가 굳은 얼굴로 우리 쪽을 향해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상진 선배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법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상진 선배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화면을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박살낼 현장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정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야영장 첫날 밤의 고화질 영상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와 연정이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진한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이 법정 안에 대나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이어 두 사람이 텐트 안으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과 함께 텐트 안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 씨, 정은이 그 곰탱이 같은 여편네는 아무것도 몰라. 지 남편이 나랑 뒹구는 줄도 모르고 속병약이나 챙겨주더라니까. 그 미련한 년 평생 헛물켜다 늙어 죽게 내버려두고 우리 둘이 그 돈 가지고 재미있게 살자고. 두 사람의 비열한 육성과 웃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연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들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판사님, 저거 다 가짜입니다.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판사가 법봉을 강하게 내리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 강민호, 조용히 하세요. 법정을 우롱할 셈입니까? 상진 선배는 멈추지 않고 두꺼운 금융 추적 보고서와 거래, 장부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상진 선배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며 또박또박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강민호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사업 자금 수억 원을 허위 무역회사 계좌를 통해 피고 최연정에게 빼돌렸습니다. 최연정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계약금과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 대여료, 백화점 명품 결제 대금 전액이 피고 강민호의 비자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증빙 자료가 여기 전부 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간을 무섭게 찌푸렸습니다. 연정의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피고들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피고 강민호와 최연정은 20년 지기 배우자와 30년 지기 친구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배신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이는 법과 도덕을 심각하게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강민호는 이혼한다. 피고 강민호는 원고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80%를 즉시 분할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최연정은 원고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땅땅땅 법봉이 3번 울리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진 선배가 제 손을 꼭 쥐어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원 복도로 대기하고 있던 집행관들이 서류를 들고 민호와 연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집행관들이 민호의 손목에 차여 있던 금시계와 연정이 들고 있던 명품 손가방에 그 자리에서 빨간 압류 딱지를 척 붙여버렸습니다. 연정이 악을 쓰며 가방을 품에 안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거 내 돈 주고 산 가방이야. 손대지 마. 이 날강도들아. 집행관이 매서운 눈으로 연정의 팔을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입니다.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쇠고랑 찰 줄 아세요. 법원 정문 주차장으로 나가자 연정이 타고 다니던 번쩍이는 외제 승용차 앞 유리창에도 커다란 견인 딱지와 빨간 압류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견인차가 와서 연정의 차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광경을 보며 연정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은행 통장과 아파트, 타던 차와 명품 가방까지 모조리 빼앗겨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이 뒤집혀 연정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야, 최연정. 내년이 절대로 안 들킨다고 큰 소리쳐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년이 다 토해내. 연정도 지지 않고 민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했습니다. 누가 먼저 꼬리쳤는데 내가 나 책임진다고 집 사주고 차 사준 거잖아. 어디서 남 탓을 해, 이 무능한 자식아. 두 사람은 법원 앞 대로변에서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추악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법원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저는 법원 계단 맨 꼭대기에 서서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뜯어먹을 듯 발악하는 두 인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시커먼 바위덩어리가 한순간에 부서져 내리며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지요. 저는 상진 선배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진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법원에서 통쾌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과 통장은 물론 타던 외제차까지 모조리 압류당한 민호와 연정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했지요. 사채업자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동문들의 싸늘한 멸시 속에 갇힌 두 사람은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두 악마가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곳은 미국 뉴욕에서 유학 중이던 제 20살 외동딸 민지였습니다.
민호는 한밤중에 국제전화를 걸어 억지 울음을 쥐어짜며 딸아이에게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가슴을 쾅쾅 치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민지야, 내 엄마가 돈독이 완전히 올라서 아빠를 사기꾼으로 몰아 회사도 집도 다 빼앗았다. 아빠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어. 민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부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제가 의부중에 걸려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생활비가 든 통장까지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 학업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보탰지요. 연정 또한 이에 질세라 민지에게 눈물 섞인 장문의 모바일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며 악랄하게 거들었습니다. 연정이 목소리를 떨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요. 민지야, 이모는 너희 아빠 사업 힘든 거 도와주려다가 내 엄마 질투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았어. 내 엄마가 너까지 버리고 그 돈 다 챙겨서 도망치려는 거야. 연정은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정은이가 친딸인 너마저 버리고 혼자 돈을 챙겨 달아나려 한다는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순진한 민지에게 아빠와 이모의 눈물 어린 거짓말은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딸아이는 그 길로 대학교에 휴학계를 던져버리고 짐을 싸서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한편 저는 상진 선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가죽공예 공방 자리를 알아보며 모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손재주를 살려 딸아이가 방학 때 돌아오면 함께 공방을 꾸려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러던 오후 민지가 학업을 팽개치고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장조림 반찬을 락엘락통에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에 딸아이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두툼한 패딩 코트까지 챙겨 들고 단숨에 공항으로 차를 몰았지요. 공항 입국장 게이트 앞 전광판에 비행기 도착 표시가 뜨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품에 안을 생각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성였지요. 드디어 자동문이 열리고 승객들 사이로 커다란 여행 가방을 거칠게 끌며 걸어 나오는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홀쭉해진 딸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시퍼런 서리빨과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반찬 가방과 옷을 든 채 양팔을 벌리고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내 딸, 밥은 먹고 온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가 딸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찰나 민지가 매서운 눈빛으로 제 손을 쳐내며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유리 용기가 깨지고 장조림 국물이 공항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민지가 눈에 핏발을 세우며 공항이 떠나가도록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엄마가 사람이야? 돈에 눈이 멀어도 어떻게 남편을 길바닥에 내쫓아.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수많은 여행객과 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깨진 반찬통 파편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민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지가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쿡쿡 찌르며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20년 산 아빠를 알거지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내 유학비까지 싹 빼돌려 엄마 혼자 그 돈 쥐고
떵떵거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딸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험악한 독설들은 제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겪었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가 제 가슴 한복판에 꽂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진정해. 아빠가 너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바닥에 엎드린 채 딸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지는 차갑게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닥쳐. 변명 따위 듣기 싫어. 아빠가 피눈물 흘리며 다 말했어. 엄마 같은 사람 내 엄마도 아니야. 민지는 쏟아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공항 청사박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던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운전석에 앉은 민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향해 침을 퇴뱉었지요.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천하의 폐륜 망덕한 년, 내가 자식 천륜까지 끊어놓고 어디 온전할 줄 아느냐. 민호는 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민지는 제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여행 가방을 끌고 성큼성큼 걸어가 민호의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지야, 가지마. 제발 엄마 얘기 딱 5분만 듣고 가. 제가 쏟아진 반찬 국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찌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기어가 소리쳤지만 차 문은 매정하게 쾅 닫혔습니다. 승용차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굉음과 함께 공항도로를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차가 멀어지자마자 제 외투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민호의 번호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비아냥거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껄껄 웃으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한정은 판결문 쥐고 신났었지? 내 딸년 앞길 막기 싫으면 당장 압류 풀고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민지 평생 한국 땅에 처박아 둘 테니까. 민호는 딸아이를 제 손에 쥐고 흔들며 모든 돈을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 민지를 영원히 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화가 뚝 끊기고 저는 텅 빈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난 반찬 그릇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유리 파편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살이 찢기는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가장 사랑하고 목숨보다 아꼈던 내 피부치마저 나를 괴물로 보고 원망하며 배신자의 품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항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저는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며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딸아이를 빼앗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오후 저는 퉁퉁 부은 얼굴을 찬물로 씻어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에는 어제의 나약한 절망 대신 자식을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어미의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저는 상진 선배와 함께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민호의 시댁 근처에 있는 한적한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구석방에 자리를 잡은 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지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딱 10분만 진실을 보여줄 테니 이걸 보고도 엄마가 밉다면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는 마지막 배수진이었습니다. 20분쯤 흘렀을 때 찻집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잔뜩 찌푸린 얼굴의 민지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의자 끝에 삐딱하게 걸터 앉아 저를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민지가 찻잔을 탁자 모서리로 밀어버리며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딱 10분 준다고 했지? 구질구질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아빠 돈이나 당장 돌려줘. 딸아이의 서슬 퍼런 적대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는 민지가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피땀 흘려 공부하는 동안 남편 민호가 관리하던 딸아이의 유학비 전용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굵은 빨간 줄이 그어진 통장 명세서를 딸아이의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아빠가 피땀 흘려 보냈다던 그 학비가 누구 아가리로 들어갔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민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종이를 내려다보았고 이내 딸아이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제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붙여 넣었던 수천만 원의 거액이 딸의 미국 학교 계좌가 아닌 낯선 개인 계좌로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챙긴 계좌의 예금주 이름 석자는 다름 아닌 최연정이었습니다. 민지가 방학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굳은 살을 만들고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피 같은 학비와 유학생활비를 털어 연정의 고급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을 긁고 두 사람이 최고급 휴양지로 해외 밀월 여행을 떠난 비행기 1등석 표를 끊어준 돈 역시 전부 민지의 학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지요. 종이를 쥔 민지의 하얀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던 상진 선배가 외투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진 선배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며 딸아이를 묵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양 진실이 뼈를 깎듯 아파도 끝까지 들으세요. 그게 당신 어머니의 피눈물입니다. 녹음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 끝에 야영장에서 민호와 연정이 나눈 적나라한 육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민지 계집애 유학비 통장에서 3천만 원 뺀 거 안 들켰어? 연정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이어 민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찻집방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집애가 뭘 알겠어. 미국에서 햄버거나 처먹으면서 고생 좀 하라 그래. 지 애미 닮아 멍청해서 눈치도 못 채. 그 돈으로 자기 명품 코트나 한 벌 더 사입어.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줄로만 알았던 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조롱과 배신의 언어들이 민지의 귓구멍으로 사정없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두 귀를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이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마구 흔들었고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핏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딸아이가 든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후두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찬란한 청춘과 미래를 짓밟고 피를 빨아먹은 진짜 악마가 바로 그토록 믿었던 아빠와 다정한 척하던 이모였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미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끔찍한 폐륜 행위가 떠오른 듯 민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민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무릎 위로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엄마, 날 죽여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민지는 제 손을 붙잡고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숨이 넘어갈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피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이마를 찢는 딸아이의 처절한 모습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내려앉아 울부짖는 딸아이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품에 꼭 품었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 엄마는 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만 다 됐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토닥이자 민지는 제 품에 매달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처 입은 모녀의 눈물이 뒤섞이며 악마들이 끊어놓으려 했던 피와 살의 천륜이 다시금 굳건하게 하나로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민지가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딸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자책과 슬픔이 걷히고 배신자를 향한 서슬 퍼런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민지가 옷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상진 선배를 향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인생 팔아먹고 우리 엄마 피 말려 죽이려 한 저 인간들, 제가 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어요.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상진 선배는 감명 깊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법원 제출용 탄원서, 양식을 꺼내 딸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쥐고 백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학비를 빼돌려 상간녀에게 바친 파렴치한 친부 강민호의 만행을 고발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영구히 박탈해 달라는 자필 탄원서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탄원서 마지막 줄에 민지는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고 붉은 인주를 묻혀 지장을 쾅 찍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미를 지키고 가정을 파탄낸 배신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가장 용감한 전사가 되어 제 곁에 우뚝 섰지요. 한편 시댁 안방에서 거만한 태도로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무릎 꿇고 빌기만을 기다리던 남편 민호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던 최고의 방패막이자 무기였던 친딸이 직접 법원에 친권 박탈 소송을 내고 자신의 파렴치한 횡령을 만천하에 고발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민호가 쥐고 있던 마지막 썩은 동아줄마저 제 손으로 끊어버린 채 완벽한 자멸의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 저는 제 팔짱을 단단히 낀 딸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침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강한 어미로 다시 태어났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딸 민지가 진실을 마주하고 제 곁으로 돌아온 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상진 선배의 도움을 받아 주택가 골목 어귀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20살 적부터 품어왔던 오랜 꿈이었던 가죽 공예 공방을 열기 위해 매일 쓸고 닦으며 인테리어 공사에 매달렸지요. 새롭게 칠한 벽에서는 은은한 페인트 냄새가 풍겼고 묵직한 원목 작업대 위에는 손수 고른 가죽 원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 민지도 매일 공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엄마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간판 도안을 그리고 바닥을 청소했지요. 상처로 얼룩졌던 제 가슴에 조금씩 따스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던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지가 잠시 페인트 가게에 부자재를 사러 나간 사이 공방 안에는 저 혼자 남아 작업대 모서리를 사포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방 유리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제가 고개를 들자 문간에는 넋이 나간 듯 머리를 산발한 연정이 시퍼런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명품을 휘감고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요. 재판에서 완패하고 전 재산을 압류당한 데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연정의 눈동자는 완전히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정이 코트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주방용 쇠칼을 꺼내들며 제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연정이 침을 질질 흘리며 피 섞인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한정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혔어. 내년만 없었으면 민호 씨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했을 텐데. 너 죽고 나 죽자. 연정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짐승처럼 날뛰며 작업대 위에 놓인 도자기 화분과 가죽 공구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날리고 연정은 시퍼런 칼날을 제 얼굴을 향해 매섭게 휘둘렀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는 단단한 벽으로 막혀 있어 더는 피할 곳이 없었지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차가운 쇠냄새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저는 작업대 위에 있던 묵직한 쇠망치를 집어들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정이 악을 쓰며 칼을 쥔 손으로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고 좁은 공방 안에서 두 사람의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정이 제 팔을 물어뜯으며 칼을 내리꽂으려던 순간 저는 망치로 칼자루를 가까스로 쳐냈지요. 하지만 빗맞은 칼날이 제 왼쪽 팔뚝과 어깨를 깊게 긁고 지나가며 두꺼운 스웨터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악! 살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이 터져나왔고 저는 균형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연정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제 가슴팍을 짓누르고 올라타 칼끝을 제 목덜미에 겨누었습니다. 연정이 번뜩이는 칼끝으로 제 살갗을 누르며 섬뜩하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내 남편 기다려라. 이 독한 년아. 그 절체절명의 순간 깨진 유리창 틈으로 비명소리를 들은 페인트 칠 공사인부들과 지나가던 행인 서너 명이 공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연정의 팔을 꺾고 칼을 든 손을 짓밟으며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리눌렀습니다. 연정은 바닥에 뺨을 지니긴 채 침을 뱉고 발버둥을 치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위기는 넘겼지만 피를 철철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던 제 가슴팍에서 난데없는 이상 신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거대한 쇳덩이가 제 심장을 사정없이 지식이고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시야가 새까맣게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로 인한 고통이 심장을 먹게 할 듯 무섭게 죄어왔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다 피투성이가 된 저를 발견한 딸 민지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저는 위급한 상태에서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심장혈관이 막혀버린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들이 제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수술을 감행했지요. 사경을 헤매며 몇 번이나 심장이 멈출 뻔한 고비를 넘긴 끝에 저는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되찾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 침대로 옮겨졌지만 제 몸은 여전히 쇠막대기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온몸에는 주삿바늘과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줄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지요. 잠시 간호를 하던 민지가 의사의 호출을 받고 병실 밖으로 나간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스르륵 열리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하나가 병실 안으로 슬그머니 기어 들어왔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번뜩이는 비열한 눈빛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근 뒤 침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뻔뻔스러운 낯짝을 들이밀었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링거 바늘이 꽂힌 제 멍든 손목을 부러뜨릴 듯 거칠게 비틀어 쥐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에 제가 눈을 뜨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민호가 제 얼굴 가까이 침을 튀기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한정은. 목숨줄 하나는 더럽게 즐기네. 이 꼴이 되고도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산소 마스크 속에서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합의서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연정이 살인미수로 빨간 줄 긋게 생겼어. 닥치고 이 합의서에 지장 찍어.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제가 손을 빼내려 바둥거리자 민호는 제 산소 호스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살기등등하게 협박했습니다. 너 끝까지 연정이 쳐놓고 나 감옥 보내면 내 손으로 너랑 민지 목 따버릴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라, 엉.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도 상간녀를 구하겠다고 죽어가는 아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남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악마 같을 수 있는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요. 비틀린 손목의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서슬이 제 눈빛 속에 다시금 시퍼렇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 산소 호스를 손가락으로 짓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어젖혀졌지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온 딸 민지가 들고 있던 가방을 민호의 등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민지가 전화기를 치켜들며 병실이 떠나가도록 악을 썼습니다. 강민호,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몸에 손대지 마. 민지가 켠 전화기 화면에서는 방금 전 민호가 제 목을 조르고 산소 호스를 누르며 뱉어낸 악랄한 협박 음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끝까지 연정이 쳐놓고 나 감옥 보내면 내 손으로 너랑 민지 목 따버릴 줄 알아. 민호의 비열한 육성이 병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지요. 민지는 병실 밖에서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복도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상진 선배를 불렀던 것입니다. 민지의 뒤를 이어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과 상진 선배가 서슬퍼런 기세로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경찰관이 민호의 팔을 꺾어 침대 모서리에 짓누르며 쇠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호 씨, 중환자실 무단 침입 및 피해자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쇠붙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쇠수갑이 민호의 양손목을 옥죄었지요. 민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발버둥을 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내 마누라 병간호하러 온 건데 왜 지랄들이야? 상진 선배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호의 뺨을 찰싹 내리치며 서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강민호 씨, 병간호가 아니라 살인 교사 현장이지요. 게다가 당신 회사 공금 10억 원 횡령한 구속영장도 방금 떨어졌습니다.
상진 선배의 서늘한 일갈에 민호는 다리가 풀린 듯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저항하는 민호의 덜미를 낚아채 병실 밖으로 사정없이 끌고 나갔지요. 민호가 끌려나가며 복도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지만 지나가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상진 선배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주었습니다. 상진 선배가 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은 후배,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악마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선배는 가죽 공방 내부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고화질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를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정이 흉기를 품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제 목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며 휘두른 모든 순간이 초 단위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그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연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요. 법원 담당 판사 역시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여 당일 오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기에 남편 민호까지 상간녀의 범행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살해 협박한 공범이자 회사 공금 횡령범으로 쇠고랑을 찬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차가운 유치장에 나란히 갇힌 두 사람은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연정이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침을 튀겼습니다. 강민호, 이 파렴치한 새끼야. 내가 가서 정은이 겁주고 오라며. 내가 시켰잖아. 민호도 유치장 바닥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누가 칼 들고 가래. 이 미친년아. 내년이 내 돈 다 뜯어먹고 살인미수까지 저질러서 날 망쳤잖아. 서로에게 모든 죗값을 떠넘기며 바닥을 구르는 두 사람의 추태에 경찰관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무사히 퇴원한 저는 상진 선배와 딸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악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야 할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투명 가림막 너머로 들어오는 민호와 연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요. 가림막 앞에 앉은 연정이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긁어대며 오열했습니다. 연정이 유리창에 이마를 찌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 감옥 가면 우리 딸 굶어 죽어.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응? 민호 또한 옆에서 쇠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민호가 무릎으로 기어와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은아. 20년 산 정을 봐서 제발 살려줘. 나가면 당신이랑 민지 발바닥 핥으면서 평생 종놈으로 살게.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구깃구깃한 자필 반성문과 합의 요청서를 가림막 아래 작은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살려달라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제가 20년간 피땀 흘려 바친 인생을 짓밟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칼을 들이밀고 협박했던 악마들의 최후였습니다. 저는 가림막 너머로 처절하게 매달리는 두 인간을 향해 얼음장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틈새로 삐져나온 서류 뭉치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종이를 흔들어 보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최연정,
너희들이 내 인생 난도질해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빌어? 재났고 서늘한 음성에 두 사람의 흐느낌이 뚝 멎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보는 바로 앞에서 반성문과 합의서 뭉치를 반으로 찌익 소리 나게 찢었습니다. 사각사각 찢겨나가는 종이 소리가 면회실 안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저는 멈추지 않고 야영장에서 그들의 옷가지를 잘라내던 그날 밤처럼 종이들을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잘게 난도질했습니다. 잘게 부서진 종이 가루들을 면회실 구석에 놓인 시커먼 쓰레기통 안으로 남김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연정이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유리벽을 쾅쾅 두드렸고 민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저는 경찰서 앞마당 계단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철컥하는 육중한 철문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을 태운 짙은 청색의 교도소 호송버스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호송버스 쇠창살 틈새로 비치는 민호와 연정의 절망에 찬 얼굴이 멀어지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지요. 그 버스가 사라진 길 위로 맑고 청명한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영혼을 옥죄고 갉아먹던 추악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곁에서 제 손을 꼭 쥐어주는 딸 민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승리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악연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너머로 사라진 뒤 계절이 4번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깨진 유리 파편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던 공방 자리는 이제 향긋한 천연 가죽 냄새와 따스한 원목 향기로 가득 찬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지요. 노란 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원목 진열대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가죽 가방과 지갑들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의 그늘과 살림살이에 묻혀 잊고 살았던 제 손재주가 세련된 가죽 공예품으로 피어나며 공방은 날마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이 동네를 넘어 번져나가면서 가죽 공예를 배우려는 수강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민지는 공방 한 구석에서 직접 디자인한 핸드백 도안을 정리하며 연신 밝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딸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갓 내린 구수한 원두커피 2잔을 쟁반에 담아 제 작업대 위로 가져왔지요. 민지가 커피잔을 건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단체 수업 가지고 온단 내가 다 잘라놨어. 엄마는 손목 아프니까 쉬엄쉬엄 해. 자신감 넘치고 의젓해진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찬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맑은 종소리와 함께 공방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상진 선배가 푸른 잎이 싱그럽게 돋아난 커다란 화분을 양손으로 든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지요. 상진 선배의 뒤를 따라 익숙한 얼굴 5명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과거 야영장 사건 직후 연정의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속아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던 동문회장 태석 선배와 순옥 선배였습니다. 동문들은 화려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방 내부를 둘러보며 몸 둘바를 모른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 선배가 들고 온 축한한 화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태석 선배가 붉어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은아,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가 그 파렴치한 인간들의 거짓 눈물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
죽을 죄를 지었다. 순옥 선배도 눈물을 훔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은아, 내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이겨내고 이렇게 번듯하게 일어선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난다. 우리 용서해다오. 지난날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밤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에선 서운함이나 원망의 찌꺼기가 이미 깨끗하게 씻겨 나간 뒤였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악인들을 응징했기에 제 내면은 타인의 오해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넓고 단단해져 있었지요. 제가 빙그레 웃으며 선배들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선배님들, 묵은 옛날 이야기 다 잊었어요.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가슴이 벅차네요. 제가 간 내린 따뜻한 차를 대접하자 동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심 어린 축하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상진 선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국내 최고 명문 디자인 대학원에서 날아온 전액 장학생 최종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민지는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을 딛고 엄마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곁에서 지켜보며 밤낮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당당하게 합격증을 따낸 것이었지요. 통지서를 받아든 민지가 펄쩍 뛰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장학생으로 합격했어. 공방 안은 동문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딸아이를 품에 안은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닌 눈부신 승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갇힌 민호와 연정의 비참한 말로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다가 교도관들에게 독방 처분을 받으며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는 횡령으로 공중분해되었고 연정의 가족들마저 빚더미에 올라앉아 연정을 완전히 의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쇠창살 뒤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게 된 두 배신자의 이름은 이제 제 가슴 속에서 길가에 구르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심마저 털어내고 완벽한 무관심으로 그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지요. 손님들과 동문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늦은 저녁 공방 안에는 주황빛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업을 마치고 공방 앞 작은 나무 테라스로 걸어 나와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야영장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주방 가위를 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시나무처럼 떨던 나약한 전업주부의 모습이 아스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만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지워버렸던 20년의 세월은 참혹한 배신으로 끝이 났지만 그 시련은 저를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쇠처럼 벼려내 주었지요. 누구의 아내라는 허울도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굴레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제 손으로 당당하게 일구어낸 이 따스한 공간에서 저는 오롯이 한정은이라는 제 진짜 이름 석 자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가만히 어깨를 기대왔습니다. 딸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한 반짝이는 별들을 향해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걸어갈 두 번째 인생의 길목마다 눈부시게 찬란한 봄날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잔인한 배신 앞에서 한때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눈물을 삼키며 당당하게 일어서서 악인들을 통쾌하게 응징하고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주인공 정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거짓으로 얼룩졌을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소중한 자식을 지켜낸 어미의 용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가슴 무너지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굳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선다면 언젠가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